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책입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눈이 왔습니다. 눈이 오니 비로소 겨울인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겨울이 춥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추위를 타는 쪽은 아무래도 지금 경찰과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 수사도 지금 전방위로 펼쳐지죠. 전 정권에서 문재인 이하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에게 말입니다. 어쨌든 저 같은 보통 사람들도 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춥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상은 최악의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다시 추락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이 나라를 먹여 살렸던 반도체 수요는 꺾인 채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반도체 말이 나왔으니 그런데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전체 파이가 있다면 그 3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반도체입니다. 그게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간 겁니다. 어떻든 지금 아마도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빈곤 노인층들, 어떤 이유로든 복지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은 문자 그대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볼까요? 부동산 경기도 경착륙을 하면서 이제 집 가진 사람들이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2030 연끌 투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 전반에 투자가 되지 않으니 고용이 줄고 소득도 줄어드는데 고율의 세금을 내면서 가처분 소득은 더 크게 줄어서 소비 여력을 없앴습니다. 여기에 수출 기업까지 어려우니 지금 주식시장은 폭락한 채 반등할 기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은 공매도로 제대로 한탕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2030 연끌 투자를 한 이들을 마지막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피해자라고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나라에는 경제를 살릴 전문가가 정말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경제는 이미 엉망진창인 것입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고물가를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유를 100% 수입하는 데다가 곡물을 80% 수입을 하니 물가를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부가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세와 탈규제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고 그리고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를 긋는 일은 경제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대신에 우리 경제 체력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비가 있을 때마다 경제 체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이야말로 노동개혁, 세제개혁, 공공개혁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교육개혁을 말하죠. 어제 이 윤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과 국정과제 점검회의라는 걸 열었습니다. 이 국정과제 점검회의. 그걸 왜 이 국민들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도어 스태핑이 없어진 후에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다가 이 행사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迎賓관에서 열린 이 행사는 생중계되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경제, 민생, 그리고 지방시대, 또 하나는 3대 개혁. 3대 개혁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3대 개혁은 노동개혁과 임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생중계되는 회의입니다. 참석한 국민 패널 100명은 누구일까요? 저도 그게 무척 궁금했는데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각 부처가 음선에서 초청한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게 좀 이상하군요. 그게 미리 공고가 되고 응모를 하고 또 선발을 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모르겠는데 각 부처가 임의로 음선을 했다. 그리고 입맛에 맞는 패널만 골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윤 대통령은 저도 좀 긴장된다고 말하면서도 156분 적성 문답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뉴스는 없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대책, 그리고 빈부격차, 뭐 등등등 이런 경제 문제 현안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도 없었습니다. 굳이 찾자면 이런 정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윤 대통령의 말입니다.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세금 중과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들여준다는 오해가 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는 영세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증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다. 그 말씀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15일 계획이라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3대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3대 계획은 노동계획에다가 그리고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계획을 보탠 겁니다.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일할 의욕을 고취하고 그리고 노동계획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 지속 공급을 위한 것이며 교육계획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참 말씀을 좀 어렵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획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연금계획은 계속 하려면 지금 더 받고 덜 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계획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커리큘럼을 바꾸고 제도를 확대도 고쳐야만 한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될 걸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동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계획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줬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며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고 삼류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주 옛날 이 김호중 대우그룹 회장이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인류 제품 한두 개만 가졌어도 좋겠다. 이런 휘원을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세계를 움직이는 제품 한두 개는 아니라 한 12개가 있죠. 그런데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은 참담합니다. 이 실업자 수는 작년까지 4년 연속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이 잘 모르던데요. 경제난만 보면 이게 아주 작은 활자로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시 역대 최고입니다. 게다가 이제 최저임금이 다시 오르면서 새해에는 일용직마저 줄어들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고용 빙하기가 온다고 썼습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2만 6천 명, 당연히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는 더 늘어나겠죠. 20대 후반과 30대 청년층에서만 실업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4년 전 8% 선이던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9.9%까지 치솟았습니다. 근데 언론이 역대 최고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조금 잘못인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라서는 이미 10%를 훌쩍 넘은 청년 실업률 통계가 있으니 말입니다. 20대 후반 실업률은 같은 기간 7.1%에서 9.5%로 더 가파르게 뛰어올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청년 실업률 10% 시대인데 이게 솔직히 실체와는 너무 동떨어진 통계입니다. 청년들이 체감 실업률은 얼마일까요? 이것도 통계마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정경련이 발표한 올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 실업률은 19.9%. 이 체감 실업률은 공식 실업자 수에다가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를 더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 실제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취업준비생을 모두 포함한 청년청 체감 실업률도 재작년보다 0.7%포인트가 오른 22.7%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 정직하게 통계를 작성한 민간경제연구소 리포트에는 25%를 훌쩍 넘는 체감 실업률 통계도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20대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한 23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 상승세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용 빙하기를 만든 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고용 정책 실패라며 정부를 공격하지만 근본적으로 적기에 노동계획을 밀어붙여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지금 투자를 위축시키는 법인세 문제를 두고도 이 정치권에서 벌이는 논쟁을 보노라면 그 어떤 계획보다도 정말 필요한 것이 정치계획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강성 규정 노조들이 심지어 동투랑 끝까지 하면서 노동 문제와 상관없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라 이런 정치적 요구나 해대고 파업을 밥 먹듯 하는데 야당은 어떻게 합니까? 전 정권 때 자신들이 하던 기업 규제와 법인세 인상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 여기고 있으니 해답이 나올 까닭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제가 기업을 해도 일자리 못 만듭니다. 모든 것이 정책적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14일 청주시 SK하이닉스에 가서 열린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 이런 긴 제목의 간담회란 걸 했습니다. 앞에 열린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법에 대해 재벌 특혜니 지역 차별이니 하면서 그런 이유 아닌 것을 이유로 들고 4개월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느닷없이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27% 줄어들어 우려스럽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경제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말하자면 반도체 산업이 이 나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테마, 어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미래산업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반도체법을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법은 인허가 인력충원 세제 등에서 경쟁국 수준의 혜택을 주자는 법안입니다. 공장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문을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쟁국에 맞춰 시설 투자액 20%를 세액 공제해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재벌 특혜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지방 차별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민주당은 반도체법과 함께 풍력 발전 법안을 통과시키자면서 또 다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재명은 14일 여전히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문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에 좀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지역 차별론입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왜 지역 균형 논리로 막는 것입니까? 공장이 있는 곳에 학교가 있어야 제대로 배울 수가 있고 제대로 연구할 수가 있죠. 언론은 연일 미국, 대만, 일본 등 세 나라의 반도체 동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공급망 새판짜기입니다. 그런데도 반도체 지원법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는 제정신인가요? 자, 이제 대장동 뉴스를 하겠습니다. 14일 오후 9시 50분쯤 이 수원시 장안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라고 그러죠. 김만배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이 김만배의 변호사가 한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차 안에 김만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이래서 신고를 한 겁니다. 119는 김만배를 수원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김만배는 목과 가슴 부위에 부상을 입은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자해를 한 겁니다. 김만배가 있었던 차량은 본인 소유입니다. 김만배는 작년 11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배임 공범으로 구속이 됐지만 지난달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12월 13일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최소 100억 원대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이를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과 그리고 이사 최우양, 이 헬멧 매니저, 이 최우양을 체포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언론은 이로써 검찰이 김만배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드러나자 압박감을 느낀 김만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이 이한성과 이른바 헬멧남으로 알려진 상방울 전 부회장 최우양을 체포하자. 이러니까 그 두 조폭을 체포하자. 김만배는 자신의 여죄가 드러난 것은 물론 이들을 통해 감춘 돈까지 드러나서 자신이 알거지가 된다는 절망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은 김만배가 최우양을 통해 대장동 수익을 숨긴 것 아니냐라고 쓰고 있습니다. JTBC는 최우양이 천화동인 1호로부터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다시 하루 만에 갚기를 반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의 것이죠. 그걸 최우양이 돈을 마치 저금통에서 넣었다 뺐다는 식으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거래인데 사실은 가짜 거래이고 돈이 다른 데로 간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2020년 4월 8일 최우양은 90억 원을 빌린 뒤에 무려 90억 원이나 빌린 뒤에 하루 뒤인 9일 이를 갚습니다. 4월 24일엔 또 90억 2천만 원을 빌린 뒤에 이번에는 사흘 뒤에 갚습니다. 6월에 들어선 150억 원을 빌린 뒤에 바로 하루 뒤에 변제합니다. 330억 원 정도를 하루 사이에 빌렸다 갚았다 한 것입니다. 취재기자가 찾아간 최우양이 운영하는 업체는 공유 오피스에 있던 사무실은 비웠고 그리고 옮긴 곳도 간판만 있다고 합니다. 자금 흐름에 대해 검찰 관계자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이지만 종착지가 어디 있지는 알 수 없다. 검찰이 추적하는 자금 흐름은 또 있습니다. 김만배가 자신의 회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473억 원입니다. 김만배는 2019년 10월부터 그 다음에 11월까지 6차례, 그래 1년 동안에 6차례 모두 473억 원을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빌렸습니다. 2020년 3월 김만배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 돈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한마디도 안 할 것이다. 내 입을 어떻게 열 거냐. 김만배가 자해를 하자 이 정치권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민주당은 15일 검찰이 무리한 표적 수사가 이 사람들을 막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예의 특검론입니다. 대변인 박승진의 논평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 솔직히 참 이 말 들으니까 웃음이 먼저 나옵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더 놀랍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김만배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야당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하긴 이 정진석과 성일종이 이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 솔직히 어제 오전 비대위에서 한 말은 조금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진석은 어제 오전 비대위에서 이재명 주변 인물들은 극단적 선택을 마다치 않고 있다며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자 성일종도 가담했습니다.
이재명이 한가하게 막걸리 마시며 방탄투어를 도우는 와중에 그의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 어쨌든 민주당은 또다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박순준의 말입니다. 이제라도 생사랑 것만 잡고 대장동 비리 전모를 밝히기 위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도대체 누가 생사람인가요? 민주당 안에서도 조응천의 발행이 뉴스가 됐습니다. 검찰 출신이죠. 조응천 의원, 이 검찰 출신입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가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뉴스가 뜨자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습니다. 조응천은 15일 라디오에 나가 극단 선택을 했는데 변호인을 불렀다. 그래서 변호인이 119에 연락을 했다며 한 말이 무척 재밌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금방 후회를 하고 그걸 단념했던 건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다. 이 모르겠다는 제 말입니다. 조응천은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서 이재명의 수사를 위해 제일 약한 고리인 김만배를 돌파하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남욱 유동규와는 달리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재판이 끝나고 형을 살고 나오면 어쨌든 수천억에 달하는 재산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그 부분을 노려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조응천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땡전 한 푼 안 하게 해주겠다. 그래도 계속 버틸래라고 하는 것이 범죄 수익 환수다. 검찰이 범죄 수익 환수 결정을 미리 받아놓은 것이 바로 묘책이라는 겁니다. 조응천은 검찰이 최근 범죄 수익을 갑자기 몰수 추징 보전하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10여 군데 하는 것은 다 틀어버려서 사법 절차가 끝나면 알거지로 만들어주겠다는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김만배에게 보내는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너를 알거지로 만들겠다. 그러면서도 조응천은 검찰이 이재명을 12월 안에 소환하는 것은 못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마지막 꼭지를 못 땄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이번 해프닝을 두고 그러니까 자해 해프닝을 두고 한편의 범죄 스릴러를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원내대변인이죠. 김미연은 최우양, 김승태 등의 조폭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사람들이 죽고 조폭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한편의 범죄 스릴러를 연상시킨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그리고 보니 아수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대장동 게이트를 아수라라는 영화와 자주 비교를 시키더군요. 자, 민주당이 15일 법인세 최고 세율 1%포인트 인하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날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입니다.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영업이익 3천억 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올린 만큼 다시 그대로 낮추자 이런 의견입니다. 민주당은 최고 세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영업이익 2억에서 5억 원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하향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김진표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절충안이라고 말입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할까요? 솔직히 저 같으면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새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이 14일 문재인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대진의 말입니다. 권력을 이용한 은폐와 조작 내용을 힘없는 국민은 도저히 알 수 없어 헌법의 판단에 맡긴다. 유족 측은
당초 문재인을 살인 방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이 이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문재인은 힘이 무리하다고 했죠. 마치 상황처럼 말입니다. 무엄하다. 그리고 검찰이 서운을 수사하자 도를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문재인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요? 세상에는 대통령이니 장관이니 하는 자리가 그 사람의 인품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